변호사님, 빚 때문에 너무 힘든데도 막상 개인회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상담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그런 분들 위해서 내가 개인회생 대상인지 스스로 1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채무자분들이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괜히 상담까지 갔다가 어차피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오늘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개인회생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아요. 파산이랑 비슷한 건지, 빚을 없애주는 건지 정확히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의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채무가 100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30 정도는 변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30 정도 변제하고 70은 탕감을 받고, 그리고 이 30 채무 변제하는 것은 36개월에 분할해서 천천히 나누어서 분할 변제 계획안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채무를 조정하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변제, 일부 탕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고요. 개인회생을 하면 전부 다 법원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회생은 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뭔가요? 개인회생에서 첫 번째 기준,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전액 탕감받는 게 아니고, 일부를 변제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변제를 할 수 있겠죠. 돈은 벌지도 못하면서 일부는 분할 변제해 주겠다 하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득의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정규직으로 월급 받고 일을 하든, 알바든, 프리랜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당직, 일용직, 뭐든 관계없습니다. 물론 개인사업, 자영업 전부 다 가능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소득이 크냐 작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달 소득을 따박따박 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두 번째 기준은 지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가, 소위 말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는가, 이걸 검토해 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나한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월급 300이 전부다. 근데 나가는 돈은 매달 이자나 원리금 균등상환 200 나가야 되고 생활비 200 써야 된다.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크단 말이죠. 이러면 버텨봐야 뭐 답이 없어요.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자,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 왜 나오냐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신청하려면 90일 연체한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은 연체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 내가 써야 할 생활비하고 이자를 내기 충당하기 쉽지 않다, 이러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연체가 됐든 안 됐든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연체가 되고 신청하려다가 그 사이에 월급이나 계좌가 가압류되면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연체 전에 미리 상담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도 궁금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가용소득이 남아야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1인 생계비 154만 원을 빼면 46만 원이 남거든요. 이 1인 생계비 154만 원은 법원이 나한테 가지라고 주는 돈, 그걸로 생활비 쓰라고 주는 돈이고, 남는 돈 46만 원이 가용소득,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죠. 생활비 빼고. 이 돈 46만 원이 변제금이 되는 것이고 내가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내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되면 1인 생계비 154를 빼면 남는 가용소득이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개인회생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의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가용소득이 남는 게 없으니까, 변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남겨주는 돈, 그 생계비라는 것은 부양가족이 클수록 금액이 커지거든요. 26년도 기준으로 1인 생계비는 154만원, 2인은 250만원, 3인은 320만원, 4인은 39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들은 해마다 7%, 8% 정도 상향이 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교육비나 병원비나 월세, 주거비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네 번째 기준은 재산 쪽인가요? 이 부분도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차가 있는데 되나요?
보증금이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번째 기준은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산이 더 크면 법원에서 채무 조정 절차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재산 팔아서 빚 갚으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재산 한 개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재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험 해약했을 때 예상되는 환급금 있죠. 해약하라는 게 아니라 해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환급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의 재산인 거죠. 그리고 내 아파트가 별 가치가 없다고 보여도 예를 들어 시세가 5억인데 담보대출을 4억 5천을 받았으면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가치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이런 재산들을 싹 합쳐봤을 때 나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핵심은 담보대출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거 시세가 1억인데 담보대출이 9,500이다 이런 분들, 갭 투자 500만원 1,000만원 주고 샀는데 똔똔이다 이런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없다고 봐야죠. 재산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재산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남는 재산이 얼마인가 여기에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기준일까요? 앞에 네 가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에 5가지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것들이죠. 얼마를 버는가, 재산이 무엇이 있는가, 금액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명백한 사유들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모바일 토토, 모바일 카지노 이런 데 썼는가, 내 배우자한테 빌린 돈을 변제했는가, 아니면 생활비를 썼는가, 기존 채무를 상환했는가, 이것이 5번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자,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사유를 구분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두는 게 더 낫겠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가족들 병원비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거나 내 개인 자영업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거나 애들 키우다 보니까 양육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 사용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정당한 곳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와 반대로 모바일 토토나 모바일 카지노를 했다, 또는 내 부모님한테 빌린 돈을 전액 변제했다, 은행권 하나도 변제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용한 것이 부당한 사용처라고 인정이 되어서 그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 나의 변제금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간 변제금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최근에 빌린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사용처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되겠죠. 어떤 분들이 특히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가, 두 번째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생활비나 이자가 더 큰가, 세 번째는 최저 생계비를 빼고도 변제금이 남는가, 네 번째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가, 다섯 번째는 최근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 5가지를 검토해 보시고 큰 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